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그동안에 몇 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 이후에 지금 이제 뭐 법이 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고 이후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 임신 중지 경험과 관련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임신 중지가 줄었다 하는 보도가 지금 대부분인데 일부 또 언론에선 늘었다, 소폭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서 같은 결과를 놓고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실태조사 내용을 좀 저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정 교수님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 중요한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 즉 2020년 연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 너무 지났죠. 지금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저희가 좀 따로 다루고요. 일단 이 낙태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법적으로 이것을 허용해 주면 오히려 임신 중지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오히려 촉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줄어든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2011년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세에서 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꽤 숫자가 많네요. 예. 네. 이런 조사는 2005년, 2011년, 2018년에 진행이 됐었고요. 네. 다만 이게 통계상 조금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임신 출산 가능 연령을 일단 15세에서 44세로 잡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49세까지 가입 연령을 15세에서 49세까지 늘려서 조사가 진행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뤄진 대규모 실태 그렇죠. 조사이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그렇죠.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해서 2018년 조사와 2021년 조사를 비교했는데 네. 제가 이 조사 대상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만 15세에서 44세 기존의 기준을 놓고 다시 비교를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전 조사 10.3%에서 오히려 3.7%포인트가 줄어든 6.6%, 즉 인공임신 중절의 퍼센트가 오히려 낮아졌다는 거고요. 예, 인공임신 중절 평균 획수가 이전 조사에서는 1.43회였는데 그에 비해 1.04회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임신 중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특히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지에서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면 약물을 사용한 임신 중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법 외 지역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허용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아직. 그 약이 약품에 대한 통과가 허가가 되지 않았죠.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조사를 한 건데요. 비용을 일단 20만 원 미만으로 약물을 산 사람이 오히려 줄고 네. 50만 원 이상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9.6%에서 20.2%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구진이 보기에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지 비용은 이전보다 확연히 늘었고 문제는 이 약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안전성이 떨어지고 인터넷을 비롯해서 음성적인 경로를 찾다 보니 가격에 대해서 천차만별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그렇군요.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인공임신 중절 경험자 중 수술만 받은 경우는 92.2%였고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였는데 네. 문제는
약물만 사용한 경우는 2.3%인데 약물을 사용하고도 수술한 경우는 5.4%. 이 말은 뭔가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술을 추가로 감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겠네요.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임신 중단 이후의 건강관리, 사후관리잖아요. 네.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했지만 치료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이런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55.8% 정도가 인공임신 중절 이후에 굉장히 불안감, 죄책감 이런 것을 경험했지만 치료를 받은 여성은 16.9%였고요. 또 뭐 습관성 유산이라던가 자궁천공을 비롯해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이들도 7.1%나 있는데 이 중에 절반도 안 된 48.8%만 치료를 받았다. 이 말은 임신 중지에 대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문제까지 지금 논의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긴 멀단 얘기예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여성들이 이런 문제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 국가가 해야 할 1순위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을 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법으로 억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통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조사된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서도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임신 중지가 줄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제 해석이 이 자료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것에 이제 달려 있는데요. 두 분은 어느 부분을 지금 중심으로 보시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지금 갖고 계신지 해석해 주실지 조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약물에 의한 임신 중단 그에 대한 비용이 지금 대폭 늘었다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50만 원을 이상 써서 그 약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2배 이상이 지금 2018년에 비해서 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임신 중단에 갈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자기가 돈이 없다 보니 약물을 구입하지 못하고 약물을 구입하지 못하면 임신 중단이 어려워지고 네. 그럼 또 다른 불법적인 경로라든지 아니면 더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러네요. 사실상 그 낙태죄가 이제 폐지가 되고 현재로서는 입법에 대한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진 상황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낙태죄는 지금 할 수 있다가 우리나라의 지금 법적인 테두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속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 의료계 측에서는 그 입법이 지금 없는 이 상황을 들어서 오히려 여성에게 임신 중단을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그렇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건강권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후속 입법이 정말 시급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이 됐었어요. 네. 크게는 이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관련 있는데 법들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지만 15주부터 24주까지는 어떤 조건부 허용을 하는 입법안을 내놨었고 네, 그랬죠. 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10주까지만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그런 안을 내놨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거의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뭐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이념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 이런 부분까지 막 섞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국회에서 논의가 너무 이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은 아까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약물에 대해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이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이 약물이 예.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거의 임상 실험을 임상이 마친 끝난 상태에서 것이다. 사용이 되고 있는 약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약물에 대해서 핵심 의료 약물로 또 지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7월에 이 약물에 대해서 승인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뭐 추가적인 그런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또 아직까지도 건가요? 지금 승인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네. 원래 처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7일까지였는데 이게 지금 또 한참 지금 6개월 이상이 네.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조사라든지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한 가지 되게 아쉬운 사안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속 조치, 약물에 대한 조치, 입법에 대한 조치가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단을 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하는 그런 보호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종교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계속 이제 미루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작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셨어요? 일단은 국회가 지금 계속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최근에, 말이 많은데도. 최근에 네. 이제 일부 여성 국회의원들이 원 구성되면 정말 이 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시급한 과제 1순위로 올려서 여야에서 이건 뭐 정쟁에 올릴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좀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이게 지금 먹는 임신 중지약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 어떤 지금 사태가 일어나냐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청소년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거나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 낳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부모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뭔가 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음성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나 이런 데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나 정책적으로 빨리 접근해서 대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대체 입법 문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참 말하기도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참고로요.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원이 이 헌재 결정이유에 대해서 임신 중단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약물로서 임신을 중지한 사람 중에 42.8%가 단체라든가 국내 해외 임신약물 판매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통해서 약물을 절반 정도는 구입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약품일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드네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희소병을 앓고 있거나 다른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 이 약물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한 사안으로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이나 전문가들 차원에서 빨리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그 어떤 방법에 어떤 조치들이 끝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제 대체 입법 얘기는 했지만 후속 조치 혹시 또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없는지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뭐 대체 입법이 빨리 돼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아까도 그런 그러니까 임신 중단을 하게 된 이유 중에 이게 뭐 피임이 될 줄 알았다라는 응답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된 좀 피임 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신 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여성들이 겪을, 아니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겪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사후 대책이나 사후 보호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는 어쨌든 의료진에게 여러 가지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있는 부분이라도 혹시 이런 걸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잘 이용을 해서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시듯 결국은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대체입법 마련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담을 보건복지부 쪽에서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다. 상담을 지금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저희가 또 어떻게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하게 될지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는 지금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앞서 잠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 사업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실시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네,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정상 아파도 일단 일을 나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아픈데 나와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백신을 맞고 아픈데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노동자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또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6개 지역에서 이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 지역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네.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이렇게 6개 지역입니다. 이 상병수당이 이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로 아프게 되면 우리가 산재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와 무관하게 아팠을 때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예. 쉴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회사에다가 병가 신청을 하고 우리가 쉴 수도 있겠지만 병가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주냐 마느냐는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법정 휴가 제도가 아니고 그거는 회사랑 근로자 간의 약속으로 하고 있는 약정 휴가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사내 규칙들에 따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 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병가 제도도 아프면 쉬면 좋지만 사실상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쉬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40%가 이제 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급 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 데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면은 쉰다기보다 어쨌든 간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랑 무관하게 아프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을 해주면서 좀 쉴 수 있게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상병수당 제도라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1883년 독일에서 먼저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고요. 1883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랑 미국만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나라는 이미 이 상병수당 제도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상병수당에 대해서 도입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아까 말씀드린 6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범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까 6개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6개 지역에서 이제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또 이제 3개의 모형으로 구분을 해서 뭐 입원 여부라든지 그 최대로 보장을 해주는 그 기간들을 조금씩 달리해서 이제 어느 모형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좋은지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뭐 입원을 해야 이 상병수당을 주는 곳이 있고 입원을 하지 않아도 주는 지역 곳이 있고 지자체별로 찾아보셔야 되는 거군요. 네, 찾아보셔야 되고요. 네, 또 이거를 내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지금 최저 시급의 60% 정도를 이제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대기 기간도 지금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뭐 대기 기간이 7일인 곳도 있고 14일인 곳도 있고 이제 3일인 곳도 있고요. 네. 또 보장 기간도 뭐 90일인 곳도 있고 지금 120일인 곳이 또 있으니까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련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고요. 이런 고용 노동자, 임금 근로자 이외에도 자영업자라든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그리고 특수 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와 같은 비전용 근로자도 일정 조건에 해당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저임금의 60%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한
43,960원으로 이제 하루를 하루에. 기준으로 했을 때 43,960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도 지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 의료기관에서 어떤 확인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이제 나중에 지자체나 아니면 보건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이 수당을 일단은 1년 동안 이제 적용을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서 2025년에는 이제 본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형태로 해서 이제 보완점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얘기도 해주셨고 지자체 얘기도 해주셨고 국가에서 하는 거죠? 국가에서? 네, 지금 국비로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예산을 한 10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지금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랑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관련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그러면 하시면은 되겠군요. 네. 자, 지금 나오는 지적들이 보니까 수당 지급액 아까 43,960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급액이 좀 적고 지급 대상 고용보험을 들은 이런 조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한적이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점을 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하고 첫 발을 뛰는 건 의미가 있죠. 근데 43,968원 하루 이 수당 때문에 과연 실까? 오히려 이 돈이 더 아쉬운 사람들일수록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실효성을 높이려면은 비용을 좀 재조정하는 방안, 특히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왜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이 어떤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을 기준으로 60% 정도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검토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그래서 고용보험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 기준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거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게 정률제냐 정액제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률제로 하다 보면은 기존 소득 에 비해서 몇 퍼센트 하면은 이제 예산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서 지급을 하는 거 너무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 예산 충당을 또 어떻게 할지도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